자, 저희 교재 받으신 거 보시면 퍼펙트 전산세무, 전산회계 1급 이렇게 교재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교재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챕터별로 좀 나눠서 교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교재는 회계 1급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필요하면 세무 2급 교재 몇 페이지 나와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회계를 처음 하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거라서 우리가 회계 원리라고 하는 기초 개념 다지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 2급에 관련된 회계 원리 부분도 중간중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별도의 파일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 1급 교재 펴주시면 되신다는 거. 자, 회계 1급 교재 2021년도 출간된 교재 받으셨을 거고요. 교재는 21페이지예요. 네, 2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계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재무회계라고 해서 불려지는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쓸 때 제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 기업에서 NCS를 물어보는 데들이 있으세요. 이제 기업 규모가 좀 큰 데들 또는 요즘에 중소에서 중견 넘어가는 데들도 NCS에 대한 직무 능력 부분을 물어보는 데들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이걸 시험을 보기도 하니까. 근데 그 NCS 기준 코드의 이름이 재무회계라고 부르지 않고요. 전표관리와 결산관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과목명으로 얘기할 땐 재무회계라고 하는 과목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결산관리, 전표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총 11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1개 챕터 중에 11번째 있는 부분은 회계 1급에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산 세무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무급수에만 이제 이렇게 써드린 건 저희가 다 시험 기준이겠죠. 업무상에서는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시험 기준 말씀을 드리면 이 11번째 챕터는 세무에만 해당이 되는 챕터이고요. 회계는 수입과 비용까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요 10번째까지 시험 범위가 동일하게 겹치지만 이 중에 세무만 출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배운다 그러면 유형자산에 들어가면 정부보조금을 배워요. 정부보조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어서 국고보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 정도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세무에 가면 회계 처리 능력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의미만 물어봤다라면 세무에 가면 내용이 펼쳐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 가지치기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은 회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세무에 넘어가면 사채를 조금 더 깊이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채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세계, 업계이신 분들이 하는 사채가 아니라 합법적인 사채예요.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본 같은 경우는 회계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회계 처리 능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세무 2급까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무 1급에 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게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업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내가 건물을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건물을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4층을 지었다. 그럼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2층까지 지었을 때 얼마만큼 진행했느냐라고 하는 진척도를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진행률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출제가 되집니다. 세무 1급에 가면. 그런데 세무 2급은 그 부분까지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회계와 세무가 거의 유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챕터를 다 보여드린 거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챕터예요. 회계 개념과 순환 과정이란 부분. 이게 이제 세무 2급 교재를 본다라고 하면 재무회계의 기초와 개념이란 부분으로 이제 챕터의 제목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통합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여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면 다시 4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가 뭐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의 정보를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보여주는 정보의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계라는 부분 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녹아 들어가져 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원칙을 아무도 입 밖으로 뱉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무슨 부분? 이게 전산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전산에서 이 개념 체계를 물어볼 수 있느냐? 아니요,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산에서는 아예 물어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을 다 이론으로 물어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론에서 물어보냐면 전산은 내가 지금 이론을 배워서 전산에 입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산에 의해서 우리가 서식을 뽑아내는 게 재무제표이고 그럼 그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유 개념 체계인 건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벌써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축되어 있는 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는 아예 안 물어보고 다 이론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3번 개념 체계를 앞부분에 넣고 회계를 처음 접하는데 좀 어렵다. 어려운 거 맞으세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들으셔도 돼요. 괜찮다는 얘기세요.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전산에 들어가고 또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서식을 보게 되면 그때 가서 보여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처음 들으니까 조금 먼 얘기 같지만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쌓인 게 있겠죠. 그래서 아 이게 이걸 말했던 거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된 서류를 볼 때 반드시 그 개념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계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의 관점입니다. 순환. 그러면 이 순환의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이 있을 거고요. 이 자금은 본인의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럼 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사다가 팝니다. 컴퓨터를 사다 판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를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팔고 있다. 그럼 이 컴퓨터는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니까 재고예요. 그러면 요거를 사다가 무엇을 해요? 판매를 하겠죠. 그럼 판매를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금 회수를 할 거고요. 그 회수했던 거 가지고 다시 무엇 할까요?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회사를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사이클에 맞춰서 회계도 당연히 일이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남의 돈, 내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남의 돈이 주식회사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실제 들어와져 있겠죠. 뭐 요즘에 주식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들은 지금 회사에 돈을 넣었더라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팔아서 나한테 얼마의 배당을 나눠줄 거냐는 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에 걸쳐서 이 재무제표라는 거로 당연히 이들한테 정보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딱 끊어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해. 끝났어. 다시 시작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안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관점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도 투자가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사서 팔고 대금 회수해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회계도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회계 순환 과정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순환 과정 얘기가 나오면 업무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면접 보실 때. 결산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결산이 순환 과정의 종착지예요. 그럼 결산이 끝나고 나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끌고 가면서 다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누적적으로 쌓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결산이라는 걸 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해서 또 결산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산이 아무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는 지금 회계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무 2급 자격증도 갖고 있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세무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무슨 부분? 면접 볼 때 결산을 그럼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좀 물을 거예요. 근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얘기해요. 자격증 따신 거로는 결산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들이 자격증에서 결산을 분명히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산을 할 때 제가 왜 순환과정 얘기를 강조했던 거냐면 이 순환과정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난 사건을 누적적으로 쌓아서 1년치 정보를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한다라고 하면 들어온 거 나간 거 정리해서 얼마 남겨져 있고 이런 걸 결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치를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1년치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 눈이 현재 없어요. 대체적 업무를 시켜보면. 그러니까 자격증에서 결산을 배우시는 건 뭐만 배우시는 거냐면 단순히 회계 처리 능력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회계 처리 능력이 뭐냐면 회계를 하실 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할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 산수의 사칙연산 약속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차변에 누구를 쓰고 대변에 누구를 쓰자라는 것만 배우시는 거지 회사 1년치를 전부 다 보아서 내가 어떤 결산을 하는지를 배우지는 못해요. 자격증의 맹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 1급까지 취득을 했는데도 결산 혼자 하라고 해보면 결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자격증 취득하시고 취업을 하신 다음에 결산 수업은 현실에 있어요. 실무자를 위한 결산 수업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결산 수업을 따로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을 보실 때 그거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냐면 자격증에서 회계 처리 능력은 다 배웠다. 근데 내가 경험이 좀 부족하니 알려주시면 잘 따라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면접 보실 때 예전엔 인사과에서만 봤다면 지금은 인사과에서 안 보는 건 아시죠? 네, 대체적으로 실무진들이 들어와서 같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 면접이 없어지죠. 그래서 면접이 보시고 취업이 확정이 되면 대부분 임원급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인사 정도만 하는 거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진이 직접 투입이 돼서 업무적인 부분의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있는 인사 담당자랑 실제 그 원하는 부서에 실무자가 들어와서 면접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신 건 좋은데 너무 허황된 답변을 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회계 쪽이 좀 까탈스러워요. 저도 회계 출신이지만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이 결산까지 가는 부분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것도 시험에서 전부 다 못 내요, 여러분. 순환 과정도 시험으로 본다면 이론에서만 순환 과정 전체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그냥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 중구난방 선발적으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요,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이제 회계 이론이 있죠. 요거 이제 들어갈 건데 요것도 부피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계 이론 부분의 내용 중에 회계 정의라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회계를 왜 하는지 목적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목적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회계를 어떻게 나눠서 볼 건지 여기 앞에 이제 교육하고 관련 없는 거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관리회계가 있다, 재무회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회계 분류예요. 그리고 회계보다 작은 의미로 등장하는 게 부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부기 세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부기를 아시거든요. 근데 30대 이전 세대이신 분들은 부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 세대이기 때문에. 부기 세대는 손으로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금 신고를 모두 다 손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전산 입력 방법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손으로 했을 때는 더 정확도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정말 막노동이죠.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기라는 의미가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기의 의의와 종류를 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를 하는 과정 중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위는 저희가 교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서는 연도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야, 몇 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5기예요. 그러면 회계 연도가 5번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정의부터 볼게요. 자, 회계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내가 회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회사 입장에 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를 하는 담당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양쪽의 사람이 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라면 기업 측에 서서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측의 입장에서 회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회계를 해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측의 입장에서 내용을 보셔라. 이렇게 하셔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할 건데 회계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의 입장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 남의 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이죠.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돈을 공짜로 빌려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라는 걸 받아가겠죠.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요.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할까요? 내가 얼마 빌려줄 수 있는지 우리 상황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었던 게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건물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거거든요.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나는 건물도 없고 지금 땅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신용도가 있는지를 또 보고 싶어 하겠죠. 신용 가지고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기업도 신용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또는 이 회계 연도라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은행한테 보여준 서류 중에 사업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 보고서에 내용을 보고 무슨 부분들, 이 회사는 커갈 수 있겠구나. 전망이 좋은 회사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뭘 하려고? 당연히 대출을 요청했을 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다만 그 부분에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계적인 정보를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정보가 필요하냐? 내 돈에서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의 돈이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면 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판다라면 그들이 우리한테 그냥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 근데 그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회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회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좀 바꿔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업이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기업 실체라는 용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기업 실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럼 그 기업 실체라는 건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기업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기업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실체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도 하죠. 절대로 누구와 주주와 기업 실체는 다르다. 그리고 누구와 기업과 대표이사는 다르다. 또는 사장님은 회사 돈을 가져다 쓸 수 없다. 그게 기업 실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을 다녀본 분들이 저희 반 같은 경우 지금 많잖아요. 그럼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사장은 회사 돈 매일매일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불법이에요. 개인 회사는 회사 돈을 가져가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의 돈을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돈이 주주의 돈이었던 거죠. 그러면 주주들은 그 회사에 돈을 넣은 건 이 회사가 주주의 회사이고 그 주주들이 이득이 생기면 또는 이익이 생기면 회사에서 돈을 나눠 갖기 원하기 때문에 돈을 넣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기업에 벌어들인 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기업 실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금 뭔가에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사고 그리고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았다라는 정보들을 무엇하셔야 돼요? 어딘가에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인식과 측정과 기록에 의해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또는 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은 또는 국가는 세금을 걷어갈 거거든요. 그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정보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회계적인 부분의 방법에 의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회계 정보 제공을 하실 땐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과를 보여준다. 그럼 이 기업 활동의 성과가 무슨 부분이신 거냐면 얼마 벌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우리가 수익이라고 배울 거고요.
자,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에 얼마 들어갔어?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근데 그걸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는데 들어간 돈.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얼마의 이익이 생겼는지, 우리 이제 회사를 처음 설립하신 분들은 이익보다는 초창기에는 손실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게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요것 때문에 나오는 용어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걸 다시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 벌면 그 벌은 것만큼 어딘가에 누적적으로 쌓이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누적적으로 쌓인다는 얘기는 아, 나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겠죠. 아, 이번에 직원들 급여 줬어. 근데 통장에서 뺏어줬다. 그럼 통장의 잔고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통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 재산이 늘거나 줄거나 또는 나는 지금 현재 거래처에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오는데 외상으로 샀네. 그럼 갚을 빚이 생겼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갚아야 되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내 돈은 얼마인지 그런 걸 우리가 재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표현을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정 상태의 무슨 부분, 변동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줄 때 1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 단위로 표시하는 화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너무 어렵게 보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씩 떼서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재정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누구한테? 우리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는 회계정보 이용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계정보 이용자는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경영자도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아주 부진한 영업부가 있어요. 그럼 그 부서를 계속 끌고 갈까요? 안 그래요. 통합하거나 또는 구조조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는 실제로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생산하는 게 실익이 더 크다? 그럼 아웃소싱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 게 경영자의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넘겨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래하는 과정 중에 매출처, 매입처, 양질의 거래처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 거래처를.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누가 있을까요? 고객. 그러면 그들을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사에선 대표이사 혼자서 일 못해요. 회사가 점점 커가면 제일 많이 표시하는 게 뭘까요? 종업원을 무엇해요? 고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종업원도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로 보셔야 돼요. 월급 잘 안 주는 회사 여러분 입사할 이사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갈 때 저 회사가 매출 증진이 되고 있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왜 회계정보 이용자에 들어오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세금 내셔야 되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그리고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하면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팔고 있다? 그럼 개별 소비세 분명히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고 있을 거예요. 개별 소비세도 내셔야 되고 개별 소비세를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교육세가 100% 붙어요. 그러면 그런 각종 세금들 다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정부라는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계정보 이용자, 이 이해관계자가 회계 정보를 받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세금을 잘 내고 있구나. 또는 세금 신고를 잘 하고 있구나. 아, 나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구나. 점점점 커가고 있고 이번에 성과 보상 500%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떠날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회계 정의예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이런 그림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조금 삽입을 한 거고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 아, 회계 왜 하는 건데? 아, 회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기업에 내용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고 토지가 얼마짜리가 있고 창고의 재고는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얼마가 있고
그리고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여준 용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언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기업이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때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미래의 경영방침 수립 목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한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영업부를 없앨 건지 끌고 갈 건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커질수록 관리회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요. 근데 기업이 작을 때는 관리회계보다는 뭐가 더 치중이 높을 것 같으세요? 세금 신고. 또는 누구한테 보여진 정보 이런 부분들의 관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게 확연히 눈에 보이시냐면 여러분들 기업을 얘기할 때요. 상장과 비상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장이라는 회사는 무슨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관점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비상장은 주식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비상장도 주식회사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주식이 뭐가 되진 않는다. 우리가 지금 유통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들 상장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권 상장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비상장은 이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 제약회사들이 한동안 붐이었었죠, 여러분. 네, 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정말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로 이제 다 바뀐다고 얘기하죠. 전기나 수소 자동차들. 자, 이런 거로 바뀌면서 요와 관련된 주식회사들이 또 주가가 점핑을 했었죠. 이제 그런 식의 관점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지금 회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이 정보 제공으로 나오는 서류가 재무제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본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나한테 약속했던 날짜에 원금이라든지 또는 약속했던 날짜에 이자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라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 왜냐면 우리 아파트 대출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예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다음에 원금이자 같이 냈었지만 지금은 원금이자 같이 내잖아요. 근데 이게 상환 능력이 없더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뭐가 들어와요?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출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로 그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있느냐라는 능력까지도 같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뭐가 필요해요? 재무제표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장사들은 그런 의미들이 더 강조가 돼요. 상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슨 부분을 이런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여줘야 분기별로 보여줘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법 규정에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법이에요. 상법 규정에. 근데 이런 비상장은 상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결정을 하죠. 자, 거래처 같은 경우는 내가 외상으로 물품을 주었다라면 외상대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거래처 얘기할 때 대부분들이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만 대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를 볼 때는 물건을 나한테 사가는 사람들을 매출처라고 얘기하고요. 나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나한테 물건을 사간 사람을 매출처이고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매출처와 양질의 매입처를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처만 양질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똑같은 A라고 하는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A 물품을 저한테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한테 샀다. 근데 지금 봤더니 저한테 사간 물품의 품질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물건, 똑같은 가격 지불하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사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처, 매입처, 실질적으로 양질의 거래처를 갖고 있어요. 회사가 실제 신장이 돼요. 그래서 그 거래처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회계 정보가 돈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능력에 대한 것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건데 매출처, 매입처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세금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준의 금액이 필요하죠. 그런 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 다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금액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부분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제때 월급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현재 내가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을 제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또 번창한 회사도 있지만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못 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보장 연수가 있죠. 네, 3년. 월급은 3개월. 그래서 우리가 3.3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4대 보험 중에 우리가 고용보험 가입 부분이 있는데 그 고용보험에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현재 교육받는 분 중에 아 내가 퇴직금을 현재 회사랑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신고를 하시고 일단 미리 국가한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국가한테 갚지는 않아요. 네, 국가가 배상에 대한 부분은 기업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3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당연히 월급 잘 나오는 회사 가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뭐 성장 추세라든지 최근에 동향 등을 본다. 근데 대부분 저는 이 일반 대중이 뭐로 바뀔 수 있는 우리 회사 입장의 소비자가 되는 또는 고객이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고객 관리 잘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플하면 무조건 애플 시계를 사거나 뭐 애플 뭐 휴대폰을 사거나 하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있죠. 그게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애플이 지금 자동차 회사로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겠다. 전기 자동차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 우리 자동차를 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투입을 시작한 거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놓고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네,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는 회계 1급부터는 크게 묻진 않아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묻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묻지 않고요. 그냥 회계라는 것 전체를 물어보는 과정 중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 회계 이용자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 중에 내부 이용자는 누구일 거냐면 경영자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종업원도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인 두 사람은 내부 이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라든지 채권자, 거래처, 정부기관, 일반 대중은 회사를 기존 놓고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점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공인회계사 주관으로 시험 보는 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AT 같은 경우는 FAT라고 하는 자격증까지는 이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TAT로 넘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물어보는 거에 용어를 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산도 동일합니다. 근데 전산은 전산회계 2급에서만 정보 이용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묻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체를 물어보는 거로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크게 외우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는 쪽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손익계산서라는 서식으로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재무제표로. 그럼 그 손익계산서 보여주는 회계적인 요소는 벌어들인 수익. 이걸 벌기 위해서 쓴 돈,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소를 보여주는 게 이 성과에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월급쟁이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월급쟁이 사장님들이면 누굴까요? 우리 왜 삼성, 그러면 삼성은 계열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계열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계약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월급쟁이 사장님들이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만큼의 성과 달성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임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이 경영 활동의 성과라는 거로 판가름이 돼요. 자, 그리고 벌었으니까 차곡차곡 쌓인 게 있겠죠. 그럼 나는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얼마를 갚을 빚이 있고 그리고 순수한 내 돈은 얼마이냐.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회계를 조금 더 쉽게 용어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현재 10억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0억짜리를 다 내 돈 주고 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60%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행에 갚아야 될 부채 얼마가 있다? 6억이 있는 거죠. 빚이니까.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4억은 내 돈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게 회계적인 용어로 오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은행에서 6억 빌렸고 내가 저축으로 아직까지 모아놨던 돈 4억 들어가서 집을 산 거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왜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든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봤더니 내 집은 화장실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은행빚이라는 거죠. 못 갚으면 다 무엇해요? 은행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압류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이게 회계에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이게 회계라고 했을 땐 회사 입장으로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나머지 이외에 우리 보여준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보지 않지만 작성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벌어들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조했다고 표현하고요. 그럼 그 제조 원가를 보여주는 서식이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근데 걔는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그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지만 원가 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은행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은행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은행에서도 반드시 원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그걸 같이 보여줘야 되는 보고 수단이 별도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같이 보여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 목적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계적인 언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은 그 정보를 보고 무엇할까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쓸모가 있는 정보여야 해요. 그래서 그 쓸모가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냐면 유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반드시 무엇을 갖고 있어야만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정보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용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버려지는 정보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는 4월이에요. 그러면 4월에 그 정보가 보여져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시기가 훨씬 지나서 그 정보가 6월에 나한테 제공이 되었다? 그럼 이 정보는 의사결정 시기에 못 들어왔으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여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땐 아무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제공해도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봐요, 여러분?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 쉽게끔 보여주는 부분은 일정한 원칙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객관화한 회계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객관화한 회계 원칙은 시험에서 내진 않습니다. 근데 알아는 두시는 게 좋아요. 업무상에서는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 객관화한 회계 원칙이 들어가서 봤더니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회계 쪽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IFRS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정한 기업에서 당신들은 이것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특수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을 또 하나의 특수회계 기준을 보고 있고요. 금융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하고 다른 부분의 처리 능력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수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고 갈까? 이건 교재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배포 자료 3가지 드렸죠. 그 3가지 중에 이 자료가 하나 따로 있을 겁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누가 쓴다? 상장법인이 써요. 상장.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 IFRS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은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법인이에요. 자, 기존에는 국제회계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이란 표현도 안 쓰고 그냥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분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조항.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쓴다.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회계라는 부분의 처리를 배운 적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기업 회계 기준 배우신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제가 신설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비상장 법인 중에 누구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하고 회계 처리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아니요. 유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신설해 준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규모가 작은 회사를 가서 보니 회계직으로 앉아있는 분이 없는 회사도 꽤 많더라. 근데 이런 회사에다 이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 너 자본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 자본금 얼마 갖고 시작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나 자본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업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회사가 커감에 따라서 회계직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게 일순간에 회사가 확 크기는 어려워요.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자본금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본이라는 거 안에도. 그러면 다른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항들이 생기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거의 없다예요. 자본금에 이익이 있으면 더해지고 손실이 났으면 빼는 형태로밖에 움직임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한테다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이렇게 많이 작성하라면 실질적으로 낭비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신설을 해서 지금 회계 처리 기준을 조금 더 단촐하게 만들어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설 회사들이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대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사하는 회사가 20년 된 회사이다. 그럼 이 회사는 뭐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비상장 회사이다라고 하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신설된 스타트업 회사이다. 근데 우리는 회사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럼 그 회사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바꾸고요. 그리고 상장이 되면 국제회계 기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원칙 중심의 회계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의 회계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큰 캠퍼스화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만 정해주고요.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 너의 몫이야. 이렇게 가는 형태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 테두리를 그리는데도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고 이 안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내용들 다 정해줘요. 자, 그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공정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게 국제회계 기준. 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투자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를 놓고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회계의 언어로 표시해준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현재 분식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정보를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10년 전에 땅을 샀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 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땅을 구입했어요. 자, 그럼 10년 전에 땅을 구입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10년 전에 제가 5억을 주고 산 땅이 있어요. 그럼 현재도 가치가 5억일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로 가겠다? 아, 우리 산 금액을 그대로 표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야, 너 이거 만약에 여유자금이 지금 필요해서 이 땅을 팔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아?
야, 지금 현재 가치가 5억이 아니잖아. 그거 20억이라며? 그럼 시세차익이 10억이잖아. 이것도 너의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팔지 않았어도. 그러면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금액을 우리가 공정가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공정가치 용어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시가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죠? 우리 횟집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현재 시중에서 움직이는 가격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보여지는 가격으로 재무제표 보여줘야 니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국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너네 정보는 다 과거의 금액만 보여주더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은 국제회계 기준 도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상장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올라간 부분, 그리고 공시 항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시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 대비 조금 더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같이 쓰는 통용화되어 있는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협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독자 노선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회계 처리가 거의 동일하다. 제가 아까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네,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생략하는 게 있어서 유사하다. 자, 그리고 보여지는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이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포괄로 바뀌어요. 자, 포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익과 비용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내용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당장 수익과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포괄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괄 손익계산서이고요. 그리고 이 포괄 손익계산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가 택일합니다. 우리는 포괄 손익계산서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국제회계 기준 시험을 난 보고 싶다,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 준비하실 땐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봤던 손익계산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자 지금 제가 아까 왜 자본 말씀드릴 때 자본도 실제 들어가면 안에 구성 요인이 5개로 나뉘어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이 자본이 자본금하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 얘기 말고는 사실상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본 변동표는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지금 현금 흐름표도 필요가 없고 자본 변동표도 필요가 없고 주석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중소기업 회계기를 적용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만 제출한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제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하고 대차대조표는 같은 서식이에요, 여러분. 다만 대차대조표는 대차잖아요. 대변과 차변을 대주해서 보여주는 표.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란 용어이고요. 재무상태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서식의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회사가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실 거. 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다? 재무제표 양식이 바뀔 수 있다. 용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A라든지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회계 기준을 뭘 적용하는지라는 걸 물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로만 용어가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실제 현업에서 쓰는 실무형 프로그램에 가면 재무 상태표 가로 열고 대차대조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니 대체대표 바뀌지 않았어요? 용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회계 기준을 뭐로 쓰냐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관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격증에서는 이 얘기 묻지 않습니다. 현재 아예 기준점을 놓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업무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부분에 가면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팁박스. 그래서 요 팁박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식사 가기 전에 진행했던 게 이제 회계 목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회계 목적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팁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팁박스 내용은 시험 목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낮은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에서 주로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AT라고 하는 시험을 나는 보겠다. 지금 저도 지금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AT 시험이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FAT까지는 조금 더 유리한 게 좀 있어요. 취득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원가 회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AT를 볼까라는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가면 요거는 FAT부터 출제를 해요. 네, FAT부터 팁박스에 있던 요 내용 4가지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목적상을 놓고 봤을 땐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계 목적은 유용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재무회계 목적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엔 이 팁박스 내용을 대체적으로 사지선다 지문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회계라는 목적을 봤더니 자 무슨 부분? 나는 우리와 관계 있는 이해 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목적이 이런 정보라는 거죠. 자,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현금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증감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종류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 재무제표 종류에 가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회계를 배울 땐 여러분 개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놓고 보신 게 맞고요. 그럼 법인은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배울 거냐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성격을 들어가서 보면 주식회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한회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유한회사. 이상한 회사 아니죠? 네, 유한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단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 데가 있죠. 사단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두 다 법인의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은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자연인에 속하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은 별도로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를 배운다 이렇게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인 중에 누구를?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배워요. 근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다 주식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는 맞아요. 근데 재무제표 공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요 상법 규정 적용 부분이 조금 달라요.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요. 그래서 이 유한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많냐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유한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한국 회사도 유한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 써 있는 회사들 다 법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으로 설립된 회사들 맞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도 줘야 되고요. 근데 정보를 어디까지 공시해 주냐라는 부분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규정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않은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외국 투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유한회사도 괜찮습니다. 네.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재단과 사단은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재산으로 성립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사단법인이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성립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그 영리를 나눠 먹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대한 부분에 사업을 할 때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 부분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영자와 주주가 같던데요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영자하고 주주하고 같지 않죠. 분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가서 보면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주주 한 명이 대표이사이면서 1인 주주인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법적으로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주주하고 경영자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회계적으로 놓고 봤을 땐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경영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영자는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실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이 경영자가 회사를 잘 끌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그러면 그 경영자에 대한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부분으로 보는 대표적인 부분이 얼마를 벌어들였냐라고 하는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보죠. 근데 이거 하나로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자, 저희는 재무회계 시작을 할 때 일정 부분까지는 한 번에 다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렵게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까? 자, 회계에서는 그렇게 출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세무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출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지금 교재 받으신 분들은 세무 2급 교재 21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네, 요 내용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지금 교재 수령 못하신 분 3분 정도 계신데, 지금 현재 페이지만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해 놓으셨다가 뒤에 보시면 되세요. 여기다 뭐 부연 설명을 더 살을 달거나 하진 않아요. 교재 내용 그대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 재무회계 목적으로 등장되어 있는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자, 여러분 투자와 신용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에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의사결정에도 저희가 대출 쪽으로 얘기했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이란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해요. 거래처와 무슨 거래를 할 때 외상 거래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두 다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처랑 외상 거래를 할까요? 자, 일정 부분 담보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얼마를 예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몇 배까지 외상을 준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대부분 현금 장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독점적인 부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갑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상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외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 500만 원 예치를 하면 내가 너한테 3천만 원까지는 외상을 줄게. 이렇게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는 현금, 뭐 담보 제공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자체를 가지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담보 없이도 외상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쓰실 때 여신 거래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을 때가 외상이에요. 이게 그걸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신용으로도 여신 거래는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해할 수 있는 회계 정보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라. 자, 요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디나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편한테 쓸모있는 정보이어야 해요. 근데 그 쓸모있는 정보가 지금 제공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 못 알아보는 글씨로 써 있다. 우리는 한글을 쓰잖아요. 근데 모두 다 외국어로 써 있다. 또는 아주 오래된 언어로 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겠죠. 또는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는 뭔가의 약칭을 쓰고 있다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태는 제가 아까 외상 얘기할 때 거래처도 얘기했었잖아요.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줬을 때 이 투자라든지 신용 의사결정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자,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세부 개념을 보시면, 자, 말 그대로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정보가 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라고 하고 회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현재 이익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손실의 상태인 회사일까요? 대체적으로 부도가 났다라고 하시게 되면 손실 형태의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회사가 계속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회사 흑자 부도가 났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회사들은 적자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사들 기준으로 우리는 1, 4분기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흑자 부도가 대표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부도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도가 난 이유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 회사에 돈 도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즉시 쓸 수 있는 돈. 그러면 내가 주머니를 열었을 때 또는 지갑을 열었을 때 가지고 있는 돈,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에 있는 돈도 그냥 인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금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사가 매출은 꾸준히 일어나면서 이익도 어느 정도는 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돈이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는데 대금 회수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금 회수까지가 6개월. 자, 그럼 대금 회수가 6개월인데 또 앞으로 가서 보았더니 이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하는 데에도 자, 대금의 회수가 6개월인데 제조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니라고 물어봤더니 5개월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조하는 데 5개월이면 이들은 물건을 사오는 데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다행히도 이 5개월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만들어서 대금을 회수하기까지가 11개월이에요. 돈이 안 돌죠.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현재 물품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한테 돈을 주고 나는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악순환이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흑자 부도가 나요. 제가 직장을 15년 이상을 다녔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이 제가 다닐 때는 부도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하면 본의 아니게 정보를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직한 회사가 동종업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팀에서 부서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다녔던 회사 문제 있다는데 아, 얘 거기 부도 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흑자 부도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흑자 부도가 나면 고의 부도를 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고의 부도인지도 봐요. 근데 제가 다녔던 이 첫 직장은 사실상 경영을 못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실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뭐 80년대, 90년대 돈 버는 사업은 다 했어요. 석탄으로 돈을 벌어서 완구 회사도 했고 수산물 관련된 회사도 했었고 뭐 다 했거든요. 의류 회사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문어발식 사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돈을 한창 많이 벌었는데 경영을 못 했던 거예요. 경영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흑자 부도가 나서 최종적인 부도 처리가 끝나서 그 회사는 청산을 다 없어진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상장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회사가 워낙 커가는 과정 중엔 조만간 상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상장 못 하더라고요. 네, 상장은 끝내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가 원래 제가 들어갔던 첫 직장보다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훨씬 더 커졌고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상장사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발빠르게 사실상 그 업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회사의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가 제공이 되면 이 손익을 보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돼서 나온 손익을 보는 구간이 있고 영업하고 관련이 없이 발생된 손익이 있어요. 근데 영업하고 관련돼서 발생된 손익은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이익이나 손실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만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손익은 단타성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배가 뛰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그 이익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단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재무제표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는 거를 보는데 그 현금 흐름표가 현금이 돌아가는
부분을 보는 표예요. 그래서 기업이 커질수록 돈이 잘 도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 낮으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어음 때문에 부도가 났다.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하는 데에도 이 정보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한테 얼마만큼의 배당이 들어올까라는 그런 기대 배당에 대한 것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면 내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없어요. 어쨌든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은 마지막에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당연히 돈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채무 이행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의 거래가 있었다라면 그 신용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은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나 현금 흐름, 자본 변동과 관련된 정보 당연히 제공한다고 똑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현금 흐름 얘기할 때 제가 유동성 얘기했잖아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회수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그럼 그 유동성에 대한 평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순현금에 대한 흐름의 예측도 가능할 거고요. 당연히 현금 흐름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랑 현금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도랑 두 개를 비교해서 어디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자본 변동이라는 건 회사가 갖고 있는 내 돈에 대한 변동 사항이에요. 그러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기는지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 때문에 커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주와의 거래로 커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문제가 또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본거래나 기업 실체에 대한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주. 자, 소유주는 우리가 법인인데 주식회사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소유주는 주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거냐, 그런 걸 우리가 귀속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주들한테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줄 건지 이런 걸 주주들은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한테 일을 맡긴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 소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수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아서 이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금 경영자한테 맡겼더니 매출이 얼마만큼 신장되었다,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거에 개선이 있어서 들어왔는지 보려고 하겠죠. 또는 반대로 신장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도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요거하고 관련된 걸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험 출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분 쪽에 써드린 건 반드시 기억할 거. 그리고 내용 쪽에 써 있는 부분은 그래, 이번 15문제 중에 하나 틀려봐. 이렇게 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아니면 이 내용 쪽은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 쪽은 반드시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목적상. 그래서 세무 2급에 이 부분을 붙여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계 분류로 넘어갈게요. 자, 회계 분류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서 부르는 용어예요, 여러분. 누가 이용하는 거냐. 그러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교재에서 어디까지 가장 많이 얘기하냐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정도까지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세무회계까지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를 나눠서 보면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그럼 재무회계 회계 정보 이용자는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 이용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 밖에 보고하는 부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 이용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관리회계라는 건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사람,
경영자라든지 종업원이 대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 또는 내부에 있는 회계 이용자들이 이 회계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외부. 그런데 이들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맞지만 누가 쓰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주주가 볼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볼 수도 있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세금 신고하고 관련된 목적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이다? 과세당국이다. 근데 과세당국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세무서 또는 구청 이런 데들이에요. 세무서는 대부분들 끄덕끄덕 하세요. 구청 얘기면 왜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구청이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 세금을 떼고 줄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때 떼는 게 아, 당신이 나와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노동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저는 월급을 받은 거고요.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떼고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근로소득세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쓸게요. 근로소득세라고 하고요. 자, 근로소득세가 징수가 되면 이 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방소득세 10%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과 관련된 지방 소득세를 같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셨을 때 급여 명세 받으시잖아요. 급여 명세 쪽에 보시면 공제 항목 쪽에 가면 뭐가 있다.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티를 내세요. 제발 주민세라고 좀 부르지 마실 것. 근데 이 주민세라고 부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주민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여러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똑같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라는 건 소득에 내는 10%의 세금이고 주민세라는 건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거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섞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섞어 쓰시냐면 예전엔 주민세라고 불렀거든요. 심지어는 이 근로소득세를 제가 징수한다고 써드렸어요. 저희 반은 연령대가 좀 높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랬더니 이렇게 쓰신 분도 있거든요. 아, 가끔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갑종 근로소득세인 거거든요. 갑종 근로소득세. 근데 갑종, 을종 구분하는 거 없어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취업 나가보시면 얘기할 거예요. 선임들은 야 가끔세 얼마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소득세 묻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갑종근로에 대한 부분은 근로소득세 쪽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세를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가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쓸 거고 세무회계는 외부이고 그래서 여기 이해관계자도 그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고서를 놓고 봤더니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업의 언어로 쓱싹쓱싹 써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의 양식을 어떻게 부를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 의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의 이름은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으로 보는 게 한국세무사의 전산세무회계라는 시험. 그리고 현재 이제 공인회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여기도 국가공인입니다. AT라는 시험. 근데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이 재무의 제표 종류를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AT는 잘 안 물어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산세무 쪽에서는 세무급 수여도 재무제표 종류 1, 2, 3, 4에서 찾아라 이렇게 문제 출제하거든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냥 점수 가져갈 수 있는 문제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일정한 양식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죠. 회사에서 야, 우리 1사분기 매출 좀 뽑아와 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을 뽑아오라고 하면 우리는 엑셀에 가서 회사 고유 양식들이 있겠죠. 거기다 토닥토닥딱 치신 다음에 뭐 해요? 페이퍼 출력하시고 우리는 결제를 올리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양식이 다 동일하게 쓸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회사마다 쓰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 매출을 우리가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사분기라고 했으니까 월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별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세무회계는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이 있겠죠.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양식. 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럼 소득세법에 의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서식 상단 오른쪽에 왼쪽 상단에 보면 무슨 서식에 몇 호라는 식의 용어들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법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고요. 보고를 하는 거고. 자,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회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서를 무엇한다?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세법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법을 이론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 이론이 이 서식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회계는 터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종업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럼 출장 간 종업원이 우리 현장에서 뭘 하셔야 돼요? 경비를 쓸 일이 있겠죠? 그러면 출장 가는 종업원한테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경비를 무엇해요? 지급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급한 게 내가 밥을 먹은 건지 식대인지 아니면 거래처한테 무엇 해준 거, 술을 사준 건지 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업원이 식대는 5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거래처 술 먹은 건 2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장 갈 때 현금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에 카드가 있죠, 여러분. 그럼 카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가져가서 우리가 사용을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와서 무엇해요? 보고하지 않나요? 출장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정산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 출장 언제 갔다 왔니? 라고 물었더니 8월 23일이요. 자, 근데 여러분 8월 23일 날 출장 갔는데 8월 24일 보고하기는 어렵죠. 그럼 저희는 보고는 언제예요? 24일 내지 뭐 25일 날 했다라고 하면 벌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는 지금 미래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 그럼 이게 이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래도 실시간으로 보는 부분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세무사나 회계사가 오너로 있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있겠죠, 여러분? 그분들은 실시간 업무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정 시간 지난 거를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건이 다 터진 상태예요. 그래도 뒤늦게 기업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아이 그거 우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벌써 물은 엎질러진 상태거든요.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들이면 사전에 미리 공지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런 쪽에 취업을 나가실 분들은.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고요. 자, 그리고 세무회계도 당연히 과거 지향적이겠죠.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10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짜이거든요. 그럼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월 25일 날 신고하는 건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엇한 거? 팔은 거, 산 거에 대한 부가세 신고예요. 그럼 10월 25일 날 신고하는 건 과거 거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지향적이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관리학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하면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확장할 건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겠죠. 자, 보고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재무회계는 정기적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상장사이다라고 하면 보고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분기별 보고를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상법 규정에 의해서. 근데 비상장은 분기별 보고는 사실상 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 1년에 몇 번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이라고 썼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1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과 끝나는 날이 1년 이내라는 거예요. 그 1년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은 분기별.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1년에 우리 일단 분기별 보고 4번을 하고 1년치를 묶은 것까지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몇 번이 돼요, 여러분? 5번의
분기별 보고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다 그러면 이 4번의 보고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감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회계사예요, 여러분. 네, 회계사들이 들어와서 회계 감사를 하는 거죠. 공짜로 하는 건 없겠죠. 당연히 돈은 받아갈 거고요. 그래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상장사에 가면 이 시기가 있었을 때 계속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남들은 한가하던데 넌 왜 바빠? 라고 하시는데 내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제가 얘기하는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고요. 여러분 이건 듣고 그냥 흘리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4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럼 요 세금 신고가 끝나자마자 이 회사가 상장사이면 뭘 해야 한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회계감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장사들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계속 바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직무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쁨의 정도도 좀 다르겠죠. 자, 세무에게 당연히 정기적 보고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아까 4월 25, 10월 25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관리에게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시보고. 자, 요거 시험 문제 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최근 시험 문제는 못 본 것 같고요. 요 시험 문제는 AT에서는 출제하더라고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구분할 수 있느냐, 세무회계 구분할 수 있느냐, 누가 이용자냐 이런 건 AT에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출제하는 쪽 권장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왜 작성하고 누가 쓰는 부분인지는 업무자들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외워서 보는 시험은 어차피 외워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외우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일정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전산보다는 AT가 이쪽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기의 종류와 의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회계하고 부기를 비교해놨는데 누가 더 크다고 표시해드렸어요? 회계가 더 크다고 표시해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장부에 적는다는 부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킹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면 무슨 부분? 장부에다가 쓰는 걸 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라고 하는 건 장부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재무제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보다 회계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회계 수업할 때마다 매번 고정관념을 조금 깨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안 좋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격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격리를 무슨 저 밑바닥에 있는 직군처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분들 저도 나이가 많지만 옛날 분들 얘기할 때 격리부장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끝발 대단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격리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의 관점보다 더 크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격리부장을 무슨 이제 격리라는 표현을 무슨 심부름꾼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자에 해석을 해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넓은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담 얘기할 때 다 술집 마담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담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격리라는 부분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부서의 보직이 어디 앉아 있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하대 표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회계 쪽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부기와 회계는 엄연히 좀 다르다. 그래서 부기는 장부에 쓰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고 회계는 장부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 부분을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조금 더 부기보다 큰 의미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기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생산. 생산이란 건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기입한다고 해서 부기예요. 장부 기입에 이 두 글자를 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회계 정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라는 부분은 다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종류에 가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익 창출을 해서 나눠 갖기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단식과 복식으로 나눠서 갑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계부나 또는 용돈기입장을 써봤다라고 하면 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정한 원리 원칙 없어요. 들어오고 나간 것만 써요. 그래서 우리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쓰겠다. 그래서 현금의 수지와 채권 채무만 기록 계산하는 기장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없다. 아, 내가 지금 5만 원을 사용했는데 5만 원이라고 써야 될 걸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서 한참 뒤에 안 맞으면 찾기는 하겠죠. 찾아보려고 하실 거니까. 그런데 쓰는 당시에는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검증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식부기 또는 이걸 단식 회계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험도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회계부기 용어를 같이 써버려요. 네, 그러면 이 단식부기는 비영리 기업에서 주로 쓴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것만 기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 자, 예를 들면 제가 9월 2일 날 공기청정기를 1,000원을 지불하고 샀어요. 지불은 현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현금 1,000원에 청정기를 구입했다. 그러면 지금 단식부기처럼 쓴다라고 하면 용돈구입장이나 가계부처럼 생겨져 있는 양식을 열면 날짜 쓰는 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왜 썼니라고 해서 적요 또는 내용이라고 해서 쓰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쓰는 란이 있고 끝자리에 이제 비고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한 줄을 쭉 쓰는 거예요. 9월 2일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금액은 얼마? 1,000원. 그런데 이 1,000원에 대해서 쓰실 때 제가 잘못 쓰면 1,000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100원이라고 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올바르게 썼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쪽 편에 10,000원을 쓰고 한쪽 편에는 1,000원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한쪽은 1,000원이고 한쪽은 10,000원이니까. 그러면 실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건 그런 방법 자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잔액을 같이 쓰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양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실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1,000원 주고 공기청정기를 샀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생각하셔도 돼요. 댁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공기청정기 하루 쓰고 1일 쓰고 여러분 이 부분 소각해 버리시나요? 아니시죠? 우리 이거 공기청정기 무엇할 때까지 고장 날 때까지 쓰지 않을까요? 제가 구입하고 지금 2년 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요. 그럼 이 청정기 버리고 가시나요? 새로 살 거 아니라면 이 청정기 잘 돌아간다면 저 이사 갈 때 가져갈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실제 이 공기청정기를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는 제 재산 목록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공기청정기를 드렸지만 자동차를 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5천만 원 주고 자동차 샀다? 그럼 이 자동차 여러분 우리 재산 목록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를 구입하면 왜 사회보험료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내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거든요. 지역 가입자는 이 자동차 구입을 해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으면 자동차 가격도 보험료에 영향을 줘요. 당연히 집 가지고 있으면 집 가격도 들어가고요. 집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재산처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 봐도 자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 단식북이라는 걸 쓰는 게 맞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관리를 하긴 하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만 관리를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회사들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산이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집행한 거.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
근데 그 돈 회사가 못 가져요. 그래서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를 쓰더라.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다? 복식부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식부기는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회계는 무엇이다? 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식은 법인과 누구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제가 기업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업에 가서 봤더니 법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개인이라는 기업이 있죠. 자, 둘 다 세무서에 나 사업합니다 라고 신고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근데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연인의 형태로, 여러분이나 저는 자연인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인은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할 때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자, 그런데 개인은 복식이 원칙이냐? 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개인은요, 복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다시 무엇 하셔야 된다? 요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인인데 복식 안 했으면 이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때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요. 복식을 했어야 장부가 나와요. 복식을 안 하면 장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부를 가지고 내용을 맞춰보죠. 또는 세무조사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세무서로 보내달라고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장부를 보여달라. 그러면 장부를 갖다 주셔야 돼요. 뭐 요즘엔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복식이다. 개인은 복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동그라미 했다라고 했던 부분은 복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의무예요. 자, 의무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식을 안 했다?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할 때 매번 얘기할 거예요. 페널티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복식이 의무가 아니라 요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근데 복식 의무자에 들어왔는데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징수시켜 버립니다. 복식부기를 위배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법에서도 복식부기 용어를 써요. 근데 그게 지금 배우는 복식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식은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고? 자, 그럼 이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재산이 무엇되는 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리고 손익이 발생되는 원천. 그럼 손익의 발생이라는 건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수익. 자, 얘를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비용. 자,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우린 누가 나올 것이다? 이익 내지는 손실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손익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원인별로 우린 무엇 하겠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을 하겠다. 당연히 장부에 옮겨 썩을 거니까 기장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증 기능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영리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정한 원리 원칙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 회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아예 박아놓고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왼쪽은 뭐라고 부르자? 차변. 자, 오른쪽은 뭐라고 부르자? 대변.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식이라는 부기가 장부에 옮겨 적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공기청정기를 샀다고 했어요. 그럼 그 공기청정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제가 아까 자동차를 샀다라고 했어요. 그럼 걔는 뭐라고 부를 거냐는 이름이 필요하겠죠. 자, 그 이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계 요소라고 해요. 자, 요거는 앞에서 회계 목적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슨 뭐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회계적 요소이고 그리고 그 회사의 재정 상태의 증감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회계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의 요소를 얘기할 때 또는 회계의 요소를 얘기할 때 5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5개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 5개 요소 가지고 차변에 누구를 쓸 건지 대변에 누구를 쓸 건지 원칙에 맞춰서 쓰는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제가 지금 뭐 하나 건드려서 이렇게 여러분 맞춰서 이제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 요소의 자산은 어느 변에? 차변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 요소 중에 부채와 자본은 어느 변에? 대변에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도 있었어요. 자, 수익은 어느 변에? 대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비용은 어느 변에? 차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리가 다 벌써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만 앉잖아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 영화 예매를 하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죠. 티켓을 끊었을 거니까. 그럼 그 자리에만 앉는다는 것처럼 회계도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자기 자리가 어느 변이고? 차변입니다. 차변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채 자본 수익은 어느 변이다? 대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회계라는 부분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무슨 부분? 증가가 있어야 감소가 있고요. 발생이 있어야 소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증가인 부분, 자기 자리에서 증가를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 라고 해요.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종업원이 급여를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 급여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장이 때가 되면 급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금 500 중에 저는 급여로 얼마를 썼는지 정리해보니 20을 썼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었던 현금 500에서 급여 20을 사용했으니 빼갔으니까 현금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현금 500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증가죠. 근데 급여 20을 지급했으니까 사용했으니까 현금은 뭐가 될 것이다? 우리 20만큼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증가 없이 감소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에서 무엇한다? 일단 증가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 무엇하는 것이다? 감소는 반대편, 남의 자리에 가서. 그럼 여러분 지금 대변은 자산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자산의 남의 자리는 대변이 되는 거죠. 여기가 남의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20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500에서 20을 썼으니까 난 현금 얼마 남겨져 있다? 480이 남겨져 있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일단은 증가를 해라. 자,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이나 비용은 나 매출이 발생했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증가, 1사분기 대비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비교할 때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내가 매출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반품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2천만 원 대금 다 못 받겠죠? 그래서 얼마 반품 들어왔는데 100만 원 반품인데요. 그러면 우리 100만 원은 돈 받았다면 돌려주죠. 또는 물건이 들어오면서 매출은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그걸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그리고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감소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증가시키고 자기 자리에서 발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남의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차변의 반대는 대변이고 대변의 반대는 차변이겠죠. 네, 그 부분은 감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회계를 할 때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뒤에 가면 회계 순환 과정에서 거래 판료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등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약속했던 거 차변 대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요거에 맞춰서 앞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도입해 볼게요. 자, 9월 2일 날 공기청정기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는 다 쓰겠죠. 9월 2일 날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라는 얘기는 하셔야 되니까. 근데 차변과 대변을 약속하고 갔으니까 우린 왼쪽은 차변이라고 했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공기청정기는 회계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울 때 유형자산이라고 배울 거고요. 이 유형자산은 내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장기적으로 쓰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갔더니 이름표를 뭐로 다르라고 정해져 있다. 비품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변에 자산, 비품이
1,000원짜리가 생겼고 그런데 저는 구입할 때 뭐 지불했어요? 내 지갑에서 현금 1,000원 빼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내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우리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차변에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내가 갖고 있던 현금 1,000원이 감소한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복식이라고 한다. 법인은 복식이 무엇이다? 무조건 의무이다. 절대로 위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됐을까요? 개인은 선택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들 중에도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 세법에 의해서 가산세 아예 부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용자 목적에 따른 분류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 이거 잘 알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업무 연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자, 영리와 비영리라는 부분은 나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기를 영리부기라고 하고요. 자, 비영리라고 하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게나 일반적인 단체, 기관에서 하는 회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리부기에는 상업이라든지 공업부기가 주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리부기를 쓰는 회사들이 쓰는 게 복식부기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자, 비영리 같은 경우는 가게라든지 학교 또는 재단에서 쓰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대부분 단식부기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보시면 비영리 단체들도요. 복식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영리와 비영리 구분하시라고 했더니 아, 이익 창출을 안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영리와 비영리는요. 이익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익 창출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이 낮다라고 하면 나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느냐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나는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영리인 거고요. 근데 이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나는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영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 최대 이슈는 비영리입니다. 자, 왜냐면 비영리들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는 데가 꽤 많아졌어요. 결론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커지면서 돈을 벌어서 건물 하나 올렸어요. 근데 건물을 자기가 다 쓰면 괜찮은데 건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임대를 놓는데요. 그럼 임대는 누가 봐도 사실상 이익 창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익이 남겨진 거를 분명히 나눠 갖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부분일까요? 영리가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가 대부분 돈을 받아서 쓰는 그래서 예산과 집행에 대한 관점을 많이 맞춰서 가져가요. 근데 그 들어온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비영리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회원들한테 받은 돈일 수도 있고 국가한테 지원받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사실상 회사가 꿀꺽하는 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주장을 하죠. 아, 이거 나는 미래에 쓸 돈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도 세금 신고는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돈을 몇 년 이내에 쓰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은 이익이 생겨서 회사가 갖는 돈이라고 봐버려요. 그럼 세금 징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보는 건 이익의 분배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교육사업 얘기할 때 대부분 비영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학교는 돈을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사업이라는 부분에 보면 학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원도 교육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100% 자기가 그 돈 가져가잖아요. 남는 돈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로 분류가 돼요? 다 영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점을 맞춰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가가 비영리들이 신고를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는 부분이 아니라 들어온 거, 쓴 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비영리 쪽 근무하시는 회계 담당자들이 비영리 교육하는 데 쫓아다니고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어쨌든 그들을 보겠다라고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그 따로 드린 배포가 3가지였잖아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조금 힘드시겠지만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문제까지 풀면 더 힘드시겠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이 꽤 돼서. 그러면 저희는 이번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네, 다음 시간은 문제 푸는 것부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들 다녀오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